네. 자, 일단 오늘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사수동 파트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당사수동 좀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당사수동 파트에서 출제 가능성이 최근에 뭐 다음 주쯤에 나와드릴 것 같은데 최근까지는 아니라도 판례가 그 군인 연금과 관련돼 가지고 그 미지급된 그 연금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 당사소송 대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사소송도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그리고 이제 피고인 행정청이 소재하는 소재죄를 관할한 행정법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관할을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당사소송은. 그래서 이제 그 취소소송의 관할이기 때문에 합의부가 관할해야 되는데 단독 판사가 관할했을 때 그 관할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어가지고 뭐 다음 주에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사소송이 좀 출제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1문보다는 사실 이제 2문이랑 3문 좀 힘을 넣어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배사는 그리고 참고로 행정심판법은 그 2023년 3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는 주관식, 객관식에서도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주관식으로는 더더욱이나 출제 가능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17년 행정심판법이 개정될 때는 그때는 그 행정심판법이 그러니까 간접강제가 새롭게, 그러니까 제처분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가 새롭게 도입돼서 간접강제라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한 조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요번에 개정된 거는 의미가 없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은 일단 그다음 행심법이 개정이 되긴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행소법과 관련돼 가지고 개정된 게 아니라 헌재가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게 하나가 있는데, 행소법 중에 그 다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 그 가집행,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못하도록 규정한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이제 그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 선고도 지금은 국가를 상대로 당사소송 얘기하면서 가집행 선고도 가능하게 됐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뭐 그 개정된 거와 관련돼서는 개정된 것 행소법의 이 가집행 선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서 지금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 이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갑배사는 불소금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불소와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근로감독관을은 갑배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을이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갑배사의 기계가 노후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전장애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병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병은 갑배사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51조 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건 부작위. 이에 갑배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정은 갑배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병에게 갑배사에게 작업중지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갑배사한테 작업중지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2월 1일 자, 갑배사의 기계 등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2023년 2월 1일 반려를 정은 이 반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5월 10일 2023년 5월 10일 정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당일 기각문 정본을 하여간 뭐 송달하였다. 그러니까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자, 일단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고 그 다음에 부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청구를 안 했을 때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특별행정심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졌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볼게요.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동그라미 안 한 경우 자, 근데 이의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이의 신청 안 하고 취소소송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만약 일반적인 제소기간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또는 행정청이 잘못 알려서 부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에요. 행정청이 잘못 알리지도 않았는데 부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했거나 행정심판 청구를 안 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요. 이의 신청이 없으면 뭐 당연한데 근데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안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은 사실 제소기간 관련해서 그러다가 제소기간은 낸 건 아닙니다. 제소기간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안은 어쨌든 이게 이의 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이다. 특별행정심판의 성격. 행정심판의 개별법에 규정된 이의신청이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이라든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행하는 이의신청, 이러한 개별법상의 어떤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 이의신청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니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재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게 재결이니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재결소 정보 승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재결이니까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다. 이런 경우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금 참고로 계속 이의신청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물론 이제 토지보상법 얘기긴 하지만 올해 5급 공채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성질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관련돼서도. 근데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만약 행정심판이 아니다. 오늘 문제처럼 이의신청이 만약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결정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재기간. 옛날에는 이게 행정기본법에 없었는데 행정기본법에 물론 이런 거 외우라고 여러분들한테 행정기본법 몇 조냐 이런 거 외워서 답안지 쓰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행정기본법이. 근데 행정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인 경우에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법조문이 돼 있으니까 만약 요 사안에서 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2차 반려 처분으로 봐서 이제 소송 제기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만약 1차 2월 1일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만약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기각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기산해 가지고 뭐예요? 8월 10일까지 2월 1일자 반려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또는 8월 10일까지 그 2월 1일자 1차 반려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행심위가 만약 기각직을 내리면 이게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8월 10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8월 90일이니까 8월 10일까지 행정소송,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보통 의무이행심판 청구하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면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까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됩니다. 어쨌든 그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1번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병의 2023년 2월 1일자 반려는 한국소통 대상으로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뭐 이거는 좀 길게 쓰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1문 1 일단 문제점은 2023년 2월 1일 반려가 그 한국소통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먼저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한 행소법 2조 1항 1호를 먼저 검토한 후 이것 거부가 그 2조 1항 1호의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학설 판례 대립을 검토하겠다. 행소법 2조 1항 1호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써든 그러니까 목차는 어떻게 써든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일단 판례는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일 것. 두 번째 당의 거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 세 번째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이거 그 1번 뭐 학설은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이래가지고 신청권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청권은 원고적격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서 대상적격, 처분성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신청권을 요구하는 판례를 비판하는 입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청권은 본안 판단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대상적격, 처분성의 성립 요건으로 신청권을 요구하는 판례를 비판하는 1번, 2번은 똑같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언급하는 신청권은 소재기한 원고가 침해받은 권리가 아닌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청권이 있는 신청에 대해서만 신청권 있는 사람의 신청에 대한 거부만 처분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검토에서는 지금 이제 20점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0점 정도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두 페이지 가까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10점당 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20점이면은 두 페이지 가까이 써야 돼. 아시겠죠?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걸로 충분히 두 페이지가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좀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일반론 쓰는 건데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동 요건을 쓸 때는 항상 한 두세 줄 정도 써주는 게 좋아요. 뭐냐? 그러니까 검토해서 항상 수동 요건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검토해서 항상 뭘 써야 되느냐?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만 수동 요건을 너무 넓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면 남소로 인한 소송이 너무 남용돼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가 제기됐고 그 많은 소에 대해서 소송 요건이 넓게 해석되니까 법원이 다 본안 심리를 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남소로 인한 재판 지연인데 이거를 이제 길게 쓰려면은 만약 소송 요건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은 많은 소송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송 요건이 넓게 해석돼서 법원이 다 본안 심리를 해야 되고 본안 심리에서 본안 판결을 일일이 내리려면은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속한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수동 요건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 그러면 실제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동 요건 흔결로 각하해서 권리 구제가 안 돼. 바로 국민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게 된다. 또는 요거를 이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적절하게 조화해서 결국 수동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양자를 적절히 조화했을 때, 그랬을 때 일단 결국 학설의 대립은 거부 처분이 대상적격 수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청권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검토해서 논거로 일단 만약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까지도, 만약 그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까지도 만약 대상적격을 인정해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예컨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되죠. 그 일반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한테 국무총리 임명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이것도 법원이 다 일일이 5천만 개의 수동에 대해서 본안 심리를 해야 된다. 바로 남소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도 대상적격 인정하면 남소로 인한 재판지연 알겠어. 근데 이제 이렇게만 제가 썼지만 만약 실제로 이제 페이지 수가 2페이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국무총리 임명이라든지 또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달라. 근데 국무총리 임명이 좀 더 슈퍼맨은 너무 심한 표현이니까, 그렇죠? 국무총리 임명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또 내가 봤을 때 나는 체육을 잘하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 이런 신청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신청에 대해서도 거부했을 때 모두 법원이 수동의 대상으로 삼아서 본안 심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재판이 지연되고 정작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사가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원의 수동 대상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송만 법원의 수동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 법원이라는 기관의 권한, 직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이라는 기관은, 국가라는 법인 밑에 있는 손발인 법원이라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상 쟁송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법률상 쟁송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수동 대상은 권리거나 의무, 권리 의무 다툼이니까, 또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 그런데 어떤 행정행위,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의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적 행위,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법적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청권이 요구돼야만, 신청권이 있는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하면 신청권이라는 권리 침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법적 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어야만 바로 거부가 법률상 쟁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단 그 신청권, 판례가 언급하는 신청권은 원고가 침해받은, 당해 거부로 인해서 원고가 침해받은 원고적격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소재기한 원고와 상관없이 일반 국민이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다.
한마디로 판례가 언급하는 신청권은 바로 원고 적격에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인 바로 한마디로 원고 적격에서 언급하는 권리라는 것은 원고가 침해받은 구체적 권리다. 그런데 판례가 대상적격 거부의 대상적격에서 요구하는 신청권은 그러한 원고가 침해받은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으로서의 권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사안에서 일단 당의 2월 1일자 반려는 작업중지 명령이라는 행정행위, 바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인 건 분명하고, 그리고 당의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근로자 정은 자신의 생명신체라는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바, 이 작업중지 명령 거부로 근로자 정과 같은 국민의 어떤 생명권, 신체권이라는 권리의 위험이라는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청권이 있는가 했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명문으로 그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행정청한테 작업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규의 명문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조치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정한테 작업중지 명령을 그 갑배사한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경우, 만약 근로자 정한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상적격 판결로 각하하게 되면은 이 거부로 생명신체를 미해받은 근로자 정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만약 이때 근로자 정이 소송을 제기 못하게 하면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 정은 계속 근무하게 돼서 근로자의 생명신체가 침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57조 그 7항에서 위험한 작업 환경 이런 경우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취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그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 조항 아니겠느냐. 이게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한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 정한테는 근거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 51조 7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이 사람한테 신청권이 없다고 대상적금별로 각하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재판청구권 그리고 이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더라도 당의 거부는 취소 소송의 대상,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 2에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자, 2가 이거는 뭐 됐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죄송합니다. 정은 2023년 5월 10일자 기각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상적격 충족 여부만, 바로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에서 이거 앞에서는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만 2023년 5월 10일자 기각 결정, 여기에 대해서 이게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5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목차를 잡을 필요 없이 반 페이지 정도 쓰면 된다는 건데,
띄고 뭐 글자 띄고 하면 별로 많이 쓰지 않, 한 5줄 정도 쓰면 되는 거죠. 5줄이나 6줄 정도. 그러면은 지금 이때 먼저 잘 보세요. 이때 이의 신청이 만약 특별행정심판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구조. 그러니까 그냥 목차야 뭐 없으니까 이의 신청이 만약 특별행정심판이면 이때 기각결정은 재결이니까 바로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는가, 바로 재결이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의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이 아닌 그냥 처분청한테 직권취소나 원처분을 직권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라면은 이때 기각결정은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소외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먼저 이의 신청이 개별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입니다. 자, 거기 예시 답안에 있는 거를 정확히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답안지 이제 써야 되니까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일단 헌법 107조 3항에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사법 절차에, 그러니까 법원의 소송 절차, 사법 절차라는 게 소송 절차죠.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 절차는 사법 절차, 법원의 소송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담당 국가기관이 뭐예요? 바로 그 법원이라는 게 원고와 피고와는 독립되어 있는 제3자인 법원이 심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이 되려면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피고인 행정청과는 독립된 제3의 국가기관, 제3의 기관이에요. 제3행정기관. 한마디로 그 이의 신청을 받은 기관이 또 처분청이 아닌 행정. 그때는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중노위에 재심 판정을 신청했을 때 중노위가 하는 재심 판정은 뭐예요? 재심 청구에 대한 재심 판정. 이게 왜 특별행정심판으로 보고 그걸 재결으로 보는 이유는 진노위가 내린, 그러니까 처분청이 내린 것에 대해서 중노위에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노동위원회법에 뭐예요? 그 재심 판정에 대한 절차와 관련돼서 법원의 소송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 그 재심 판정을 하는 기관이 진노위가 아니라 처분청이 아니라 중노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행정심판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찌되었던 간에, 자, 이건 이 사안에서 첫 번째.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를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답안지에 포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통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개별법에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은 보통 사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명령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개별법에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거고, 근데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개별법에서 그러면은 1번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 또 작업중지명령과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사법 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준용되도록 돼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처분청과는 독립된 별도의 제3의 기관이 아닌
바로 처분청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이의 신청은 처분청한테 직권 취소나 변경을 해달라는 그러한 신청에 불과할 뿐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 그럼 행정심판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때 기각 결정은 당연히 뭐예요? 재결이 아닌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럼 재결이 아닌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뭐예요? 취소소송의 대상을 충족하려면 처분이어야 돼. 재결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등으로 처분과 재결만 취소소송 대상이 됐는데, 지금 이의 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니까 5월 10일자 기각결정은 재결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때 이 기각결정이 처분이냐? 그때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 원처분이 옳다고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니까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실제로 이때 이의 신청이 다시 한번 작업 중지 명령 해달라는 2차 신청이고, 여기에 대한 기각 결정은 2차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바, 반복된 거부 처분은 판례는 각각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은 예시답안을 한번 같이 사안부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이의 신청은 제가 이제 로마자 2번에서 정의 이의 신청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담당 기관이 처분청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5월 10일자 기각 결정은 재결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정의 신청에 대한 2월 1일자 반려를 1차 거부처분으로 보고 2월 23일자 5월 20일자 기각 결정을 2차 신청에 대한 2차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반복된 거부처분은 각각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2차 거부처분으로 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갑이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여 정의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해서 이걸 좀 지우고 정의 의무이행 심판 청구해서 행심위가 갑회사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해라 라는 처분 명령지를 내렸다. 명령 해라 라는 이제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린 거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 처분 명령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단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행정청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인용재결, 행심위가 내린 인용재결인 보통 이제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인데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은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인용재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처분청이 행심위가 내린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거 전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행정심판법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례와 종전의 다수설은 인용재결에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그러한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기속력이라는 것은 인용재결 취지에, 그러니까 뭐 취소재결이면 취소재결,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이면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취지에 저촉된 행동하지 말고 취지에 따라야 될 효력이지 소송을 제기 못한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해서 소송 제기를 처분청이 못한다는 판례와 다수설의 논거는 타당치 못하다. 단지
단지 만약 이게 자치사무라면은 그 지자체장이 그 국가행정청인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자치권이라는 권리침해가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서 원고적 격이 인정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것이 이 그 처분청이 행심위와 동일한 같은 국가 내에 소속돼 있다면은 그러면은 침해받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까 꼭 소송 제기를 못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근데 사안에서는 행심위도 국가행정청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연히 국가행정청, 바로 국가행정기관 내부 간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바로 권리 침해가 없는 바 소송 제기를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됐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거기까지 포함해서 만약 그 논의만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면 국가의 기관이 원고 능력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판례에 따르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를 받은 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소방청장이 거기에 불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받도록 그러니까 과태료나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국가기관한테도 행정기관인 사람이 아닌 행정기관한테도 원고 능력 원고적격 인정하죠. 이 사안에서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이 작업 처분 명령제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벌되거나 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른다, 예외적인 판례에 따른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원고 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와 고용노동부 장관 병이 위 처분 명령 재결에 대해 갑배사에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 갑배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처분 명령 재결에 따라서 갑배사한테 작업 중지 명령이 나왔다. 자, 이때 소외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는 이제 원처분주의. 그러니까 재결이 있고 원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처분인 2월 1일자 반려처분이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결도 있고, 그 재결에 따른 그 작업중지 명령이라는 또 처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할 때 소외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 문제점에서 이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2월 1일자 반려처분이라는 원처분과 그 다음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라는 처분명령제라는 재결, 거기에 따른 처분인 작업중지 명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존재할 때 과연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돼서 바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있는 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 모두 소외 대상으로 하되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려면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에 대해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소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재결주의는 오로지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고 원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면 각하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행수법 19조 1항 단서는 명확하게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외 대상 관련돼서는 원처분주의다. 그러면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 또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 되고 원처분은 소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꼭 원처분주의다. 그럼 이런 경우 그러면 처분 명령 재결시 이건 이제 별도의 논의가 있죠.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명령 제결시 소위 대상에 대해서는 학설은 처분명령 제결이 소위 대상이다. 처분명령 제결과 거기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이 둘 다 소위 대상이다. 아니다. 작업중지 명령만 소위 대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학설. 그러니까 처분명령 제결, 제결만이 소위 대상이다. 왜냐하면 갑의사 입장에서 원처분은 반려처분은 적법한데 이 처분명령 제결은 원처분에 반대되는 제결로서 제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으니까 제결만이 소위 대상이다. 제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결과 작업중지, 그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모두 소위 대상이라는 견해. 작업중지 명령만 소위 대상이라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는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처분명령 제결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옛날에 취소명령과 관련돼서는 판례가 그 취소명령 제결이 있을 때, 지금은 없지만 취소심판에서 취소명령 제결과 그에 따른 처분청의 취소처분 양자 모두 소위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범도미사네. 네. 비록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이 사안에서 재결만 취소소송 대상으로 삼게 되면은 이거 취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갑회사는 작업중지 명령 취소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계속 그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아마도 갑회사의 권익구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재결을 취소소송 대상으로 해서 재결 취소 판결 나온다 한들 이게 무효가 되는 거지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회사의 권익이 구제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갑회사는 하나의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회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때는 자신의 회사에 자신의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는, 직접적으로 중지시키는 작업중지 명령을 소위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그러면은 취소 확정 판결의 기성력으로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갑회사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업중지 명령은 내용상 요건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취소 판결을 내리면 취소 확정 판결의 기성력에 따라 동일한 작업중지 명령이 반복이 안 돼서 갑회사의 권익이 충분히 실효성 있게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답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는 할게요. 자, 1문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했고 2문, 3문 같이 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갑회사는 근로자 의를 해고했다. 이에 의는 해고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 내렸고 의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 갑회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막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수동수단은, 그러니까 중노위가 재심 판정이라는 재결, 처분 등 중에 등을 내리려고 한단 말이야. 재심 판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처분이 나오기 전에 처분을 미리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소송수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할 수는, 하여튼 소송수단 이렇게 좀 애매하게 물어보면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돼서 항고소송, 행정심판,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그 다음에 가구제, 임시구제,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나 부작위 인용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34조,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 따른 처분명령 제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위반, 이런 경우 행정심판 관련돼서 그런 경우는 간접강제나 직접처분. 이 6가지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국가배상이나 부당이득 이런 걸 배우지 않아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6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심 판정은 재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나 그 밖의 공법상 권리 의무 다툼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심 판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등, 바로 재결이니까 당사소송은 제외하고, 소송수단이라고 했으니까 행정심판은 제외하고, 그리고 소송이라고 했으니까 가구제는 소송이 아닙니다. 가구제는 제외.
그러니까 만약 이 사안에서 소송상 구제 수단이 아니라 그냥 권리 구제 수단은 하고 쓰면 가구제도 써야 되는 건데 권리 구제 수단에 가구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임시 구제도. 그리고 지금 이거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나 행정 심판 제기한 거 아니니까 이제 항고 소송이니까 남아 있는 항고 소송인데 재심 판정이 나오기 전이니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항상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또는 소송 수단, 뭐 구제 수단, 불복 수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시험 문제에서 불복 수단은 이렇게 나오면은 6가지를 쓰고 그 6가지 중에 그 사안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를 하나하나씩 삭제하면은 적어도 빼뜨리고 쓰지는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그래서 뭐 예방적 부작위 수송이야 다 아시는 거니까. 2번. 만약 중노위가 갑배사에게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그를 복직시켜 주기를 권고한 경우 법적 근거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소송의 한계와 연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단 위 권고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갑배사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일원설, 이원설 논의는 하지 말고 그냥 행정소송의 한계와 연관해서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행정소송 한계는 행정소송도 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에 사법 본질에 의한 한계. 그다음에 권력 분립성 한계. 그다음에 헌법 명문상. 그냥 헌법 명문상 한계는 헌법 66조 4 국회가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자격심사 제명 이거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당의 권고 중노위가 한 권고는 국회가 국회의원들한테 행하는 자격심사 제명이 아니니까 당연히 헌법 명문상 한계 때문에 법원이 심사할 수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두 번째, 권력 분립성 한계는 바로 법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판결 내리면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인가. 그래서 무명항고소송으로 의무행위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론인데 어떤 권력 분립성 한계라는 것은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이 그거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의 권고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 내린다고 해서 이걸 소외 대상으로 해서 판결 내린다고 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제 사법 본질상 한계죠. 사법 본질상 한계는 뭐예요? 법률상 징계. 법원은 헌법 및 법원조직법 2조에 따라 원자로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도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에 대해 소송 제기되면은 법률의 특별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못한다. 그 법원의 권한 범위를 뛰어넘었으니까 법원은 각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법률상 쟁송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 추상적인,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법규, 반석이, 권리가 아닌 반석이 침해, 그 다음에 단순한 사실행위,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순전음의 사실행위,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 권한 다툼이나 이런 권리 의무 다툼이 아닌 객관적 소송 같은 것은 기간 민정소송은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법원이 심판하지 법률상 쟁송이 아니므로 법원이 심판 못합니다. 이런 거 쓰고 일반론 쓰고 사안에서 권고는 일단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수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을 법원이 심판하는 게 돼서 사법 본질성 한계를 벗어나서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3문 처분청의 변경 처분과 행심위의 변경 재결 시 소외 대상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 그냥 그 두 가지를 쓰라는 건데, 이건 뭐 목차는 변경 처분 시 소외 대상, 변경 명령 재결 시 소외 대상, 그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누차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변경 처분은 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올 거라고 전 100% 거의 확신을 합니다. 사실은 변경 처분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목차야 거기다 나와 있으니까 목차가 또 없어. 그냥 변경 재결 시 소외 대상과 변경 처분 시 소외 대상 했을 때 변경 처분은 처분청이 국민의 행정심판 제기 없이 처분청이 알아서 변경한 것을 말한다면, 변경 재결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심위가 처분청이 아닌 행심위가 원처분을 재결로 변경한 걸 말한다. 이런 경우 변경 재결인 경우에는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있는 바 이때 소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처분주의 논의가 필요하고, 변경 처분인 경우에는 재결이 없고 처분청이 원처분과 변경 처분했으니까 이때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할지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쓰시면 되는데, 결국 예를 들어서 뭐 A한테 1억 과징금 갑위반 행위로 3월 2일 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7월 3일 날 그냥 뭐 시정명령 갑위반 행위에 대해서 갑위반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시정명령을 했다. 알아서 처분청이 이렇게 시정명령으로 변경을 했다. 그럼 이때는 처분의 주된 내용 1억으로 납부해야 될 의무에서 갑위반 하지 말아야 될 의무, 그러니까 돈 내야 될 의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의무로 부작위 의무로 전환되는 거니까 처분의 내용, 주된 이름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때 소외 대상은 뭐예요? 바로 7월 3일자 시정명령이 소외 대상이죠. 변경된 처분.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요. 근데 만약 얘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심위가 7월 3일 날 과징금은 너무 1억 과징금 너무 많아서 시정명령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어. 그럼 이때 소외 대상은 뭡니까? 바로 변경되고 남은 당조처분이니까 3월 2일자 시정명령이라는 원처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경 재결인 경우에는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 날짜는 3월 2일로 오고 이름은 뭐야? 변경 재결에서 된 그 재결의 이름 그대로. 근데 이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처분청 스스로 변경했을 때는 주된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게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까 그랬던 좀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당좌 소송에 대한 판례도 좀 나와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수고하셨고 강의 계획표나 이런 부분들 제가 빨리 나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근데 새롭게 뭐 중요한 판례가 노동법 관련돼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의미 있는 판례는 작년에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게 없어서 약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찾아보고 나눠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드린 한톡으로 보내드리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